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공중파 방송에서 비만 전문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방송하신 영상을 저희가 보고, 이걸 우리 고객님들, 멤버님들하고 함께 공유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되게 저는 재밌게 봤고요. 한 80% 정도 동의하는 의견이고, 20% 정도는 조금 제 생각과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비만 쪽에 전문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통계나 데이터를 갖고 말씀해 주시는 거인 만큼 신뢰감이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들은 느낌도 전달해 드리고, 또 우리 고객님들이 다이어트 할 때 요 정보를 통해서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굉장히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제가 이제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이어트 방법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처음에 떴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000개 이상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00개 되지 않을까요? 라고 옆에서 물어보는데, 다이어트 방법만 10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만 개가 어떤 통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연 뭐 10만 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개수가 아니라 그만큼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다이어트가 이제 효과 있는 방법이 몇 개냐 했더니 10개 미만이다. 이것도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10개 미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포인트는 정말 많은 다이어트 중에 정말 효과가 좋은 건 극소수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다이어트든 효과가 있더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식사의 패턴, 평소에 먹는 걸 바꾸면 살은 빠지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면 절식시키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패턴에서 먹는 걸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더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덜 먹게 하는 절식 효과니까 살은 빠지더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오래가지 않을 뿐더러 요요로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이건 뭐 지구상의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그렇죠. 효과 있는 이제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 저도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 비만율과 비례해 암 발병률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뚱뚱한 사람이 암이 더 잘 걸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는 미국의 연구 결과 비만이 암의 원인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비만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확실히 올리는 건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맞을지는 뭐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비만 관련 암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의 몸무게가 자기 키에서 110을 빼는 게 적정 몸무게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 여성 키가 160이라고 따져볼게요. 160에서 110을 빼봐요. 그러면 50이에요. 50kg가 적정 몸무게일까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저희들 필드에서 많은 고객님들 만나지만 110을 빼서 나오는 몸무게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 와이프인 지니 코치님이 키가 164예요. 164에서 110을 빼면 54네요. 제 와이프는 오늘 체중이 51kg예요. 51, 52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요. 근데 다이어트 해야 된대요. 제 와이프는 앞자리가 4이길 원하죠. 적정 체중과 또 별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제 옛날보다 좀 줄었어요. 키가 이제 170인데 110을 빼면 60kg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체지방 7%, 8% 만들 때도 거의 70kg 가까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 79kg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키 마이너스 110, 뭐 키 마이너스 105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그 BMI라고 하죠, 우리. 공식적인 비만의 기준을 BMI라고 하는데, 공식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요 안에 들어오면 정상 체중 안에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통계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근육이 저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근육을 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정상 체중 안에 들어오기를 바랄 테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BMI보다는 주로 대세가 이제 몇 %의 체지방률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몇 %에 있는 체지방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 인바디 뭐 이제 체지방 측정기로 쟀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기준 내가 체지방을 쟀는데 25%가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25%의 체지방을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 더 감량해서 체지방률을 더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체지방을 측정했을 경우에 30% 넘는 여성들이 더 저희 필드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꾸준히 유지하고 싶은 체지방률은 몇 퍼센트냐는 거죠. 그 체지방률을 따라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그만하고 한다는 것이 좀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 몸 안에 있는 체지방도 우리 몸에 이제 안 좋잖아요. 체지방이 굉장히 높으면. 근데 그 위치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뭐 아랫배나 허벅지에 지방이 많은 경우보다는 제일 해로운 지방은 어디에 있는 지방이냐면 내장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뭐 솔직히 이 의견은 좀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엉덩이에 그 그득한 지방, 허벅지 뒷다리에 있는 그 셀룰라이트 그 그득한 지방이 뭐 몸 어디에 있느냐 중요도보다는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건강적인 부분, 생명적인 부분은 뭐 당연히 내장 지방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긴 하겠죠. 자, 이제 보면은 그 체지방이 제일 안 좋은 체지방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배둘레, 허리둘레, 복부니까 허리둘레 측정이 질병과 연관성이 더 크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사실이죠. 배가 나오면 생명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체중이 좀 덜 나가지만 말랐지만 내장 지방이 쌓인 마른 비만형도 있을 거고요. 평균 사이즈로 봤을 때 남자가 90cm, 여자가 85cm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허리 인치로 이제 남성 36인치, 여성 34인치 이상은 주의가 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또 여쭤볼게요. 여성이 34인치인데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32인치는 주의가 안 필요할까요? 32인치 여성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멤버님한테 물어볼게요. 여성 고객님이 허리가 32인치입니다. 그럼 만족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은 허리가 32인치 분들은 다 다이어트 원합니다. 그리고 남성도 뭐 36인치 이상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34인치는 뭐 주의가 안 필요할까요? 그죠? 근데 이 34인치인데 남성이 키가 180인데 34인치냐, 키가 160인데 34인치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건 정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공복 운동 vs 식후 운동. 여러분은 어떤 운동이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볼까요? 차이가 많지 않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복 운동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왜냐면 식후 운동은 운동을 하기 굉장히 버거운 상태,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이제 무게를 드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깅이나 러닝을 할 때도 식후에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복 운동을 선호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인데 운동 삼아서 점심 식사 후 워킹을 좀 하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저강도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식후 운동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효과는 이렇게 차이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볼 때는 공복 운동, 식후 운동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당신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복에 운동하고 나면 식욕이 확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요. 저는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이 확 당깁니다. 운동하고 나서 먹는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나와서 너무나도 맛있게 식사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운동이. 운동하고 나면 입맛이 없다. 이거 언제 느꼈냐면 진짜 극한의 운동을 했을 때, 입에서 이제 단내 날 때까지 했을 때, 그럴 때는 식욕이 억제가 되는 날도 있었어요. 진짜 미친 듯이 운동했을 때는.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 사람도 있고 식욕을 더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맞죠? 둘 다 이런 종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뭐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하면 된다는 거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자, 운동을 할 때 일부러 끼니를 거릴 필요는 없고요.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저녁 운동 vs 아침 운동. 저는 그러니까 저녁 운동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녁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시간대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저는 아무래도 오전 운동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전 11시, 12시 운동할 때도 있고 1시, 2시에 운동할 때도 있고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 운동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를 내서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초대사량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열량, 그러니까 내가 숨만 쉬어도 내가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 이걸 이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 체온을 유지할 때도 열량을 계속 사용할 거고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저는 기초대사량이 꽤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이에요. 기초대사량이 나가는 에너지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좀 남들보다 더 먹을 수 있겠죠. 우리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낮은 사람은 좀만 먹어도 금방 살이 찌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하루 이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전 운동이 더 좋겠네요. 그죠? 밤에 잘 때도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한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밤에 잘 때 에너지를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분해해서 써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몸에 잉여된 칼로리가 저장돼 있을 때 이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살이 안 찐다는 거죠. 반대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잘 소모해낸다면 그만큼 다이어트는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밤에 잘 때 에너지를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분해해서 쓰는 것이 운동 효과라면 뭐 운동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운동, 내가 즐거운 운동하는 것이 더 좋을 거고요. 이제 운동을 해놓으면 지방도 잘 타고 뭐 비만 조절에도 좋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를 연소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데 저녁 운동보다는 아침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직장인인데 아침에 9시 출근을 해야 돼요. 퇴근을 하고 오면 저녁에 7시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매일 저녁 7시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아침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아침에 잠을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운동이라는 건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출근 전에 하는 아침 운동이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퇴근 후 저녁 운동이 더 효과적인가는 무조건, 이건 제 말 믿고 따라 보세요. 무조건 내가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운동 끝나고 예전에 저녁에 운동하는 게 제일 즐거웠을 때는 저녁에 계속 꾸준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일 패턴이 바뀌어서 아침 운동이 훨씬 좋아서 아침 운동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둘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아침 운동이 맞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아침 운동 안 맞는 분들은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리고 저녁 운동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직장에서 다 사용하고 와서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녁에 와서 운동하러 가는 게 또 즐거운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두 개를 다 해보시고 나서 나에게 맞는 거 도전해 보시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커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커피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이렇게 집에서 커피 머신으로 내려서 먹기도 하는데요. 공복 커피로 카페인을 섭취한다는 느낌으로 아침 커피를 먹고 운동하는 경우는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뭐 커피 다이어트도 있고요.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운동 효과를 높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일단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하기 전에 커피를 먹고 유산소 운동, 뭐 러닝머신 같은 거 하신다고 해요.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고 운동한다고 하는데, 사실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나 뭐 에스프레소 물에 타면 아메리카노니까 아메리카노를 먹고 하나 커피 한 잔으로 먹을 수 있는 카페인의 양은 매우 극소량입니다. 카페인 한 100mg 이 정도 섭취될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100mg으로 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는 건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은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먹었다고 와 끝내주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될 것 같지만 그럴 정도 되게 먹으려고 하면 커피를 엄청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먹는 게 즐거움이 있는 분은 먹는 게 즐거움이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내가 운동할 때 먹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맛 때문에 먹는 거죠. 맛 때문에. 살 뺄 때 중요한 건 이제 수분 보충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커피는 사실 이뇨 작용이 심해서 수분 보충 음료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굳이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남성 기준 내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뭐 크레아틴이라든지 베타알라닌 또 뭐 L아르기닌 카페인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섞어서 프리워크아웃 제품이라고 하죠. 타서 물에 타서 딱 먹고 좀 이따가 이제 운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제품 중에 뭐 대중적인 이름 뭐 있을까요? 노익스, 뭐 C4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1회 섭취당 약 250mg 정도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고용량 카페인입니다. 먹고 이제 얼굴이 따끔따끔해져요. 베타알라닌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카페인 효과를 느끼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부스터를 느끼면서 그런 걸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는 굉장히 마일드한 제품이에요. 굉장히 마일드한 제품이고 아주 익숙한 식품이라서 운동을 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제품이다. 그리고 수분 보충에도 크게 도움은 좋지 않다. 근데 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하냐? 맛있으니까, 먹고 하면서 즐거우니까. 그래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면 먹고 운동한다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카페인 먹고 나면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많지 않아요, 사실. 뭐 커피를 뭐 한 잔 먹어서 수분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겠어요, 그죠?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커피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운동할 때 힘드실 거예요라고 하는데 대부분 커피 마시고 운동하면 커피를 마셔서 더 힘들기보다는 정신적인 느낌도 커피 먹어서 운동하니까 좀 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뭐 운동할 때 커피 먹었다고 힘든 느낌 전혀 못 받았어요. 이건 좀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자, 탈수를 많이 시키면 살이 한 달에 10kg 금방 빠져요라고 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탈수해서 한 달에 10kg 금방 빠질 것 같아요? 탈수는 뭐 쉽습니까? 예. 절대 체중을 한 달에 10kg 금방 빠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탈수시킨다고 해도. 어떻게 탈수합니까? 뭐 물 안 먹고 운동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할 때. 탈수라는 것은 특별한 이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수는 잘 오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있는 일정한 수분량이 있고 그 수분량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자연적으로 물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죠? 뭐 음료를 먹든 물을 먹든 어떤 수분 보충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식사 패턴 안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탈수시켜서 살이 한 달에 10kg 금방 빠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자, 우리 몸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저장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살은 빠지는데 지방이 아니라 근육만 빠지는 이런 일이 간혹 있긴 합니다. 필드에서 저희도 고객님 만나서 이분이 체중이 좀 단기간 안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살은 빠졌는데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너 한번 살 빼봐. 살 뺄 건데 지방은 빼면 안 돼. 근육만 빼야 돼. 이렇게 해도 이런 결과가 안 나와요, 잘.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예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되고 수분 섭취를 굉장히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며 이렇게 만들기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이건 이제 극한의 예니까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양이지 사실상 일반적인 평균 패턴으로 만약에 10kg를 뺀다라고 하면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체수분도 빠지고 다 빠지면 골고루 다 빠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수분과 근육이 빠지고 있는데 잘 빼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근육이 안 빠질 수는 없겠죠. 체중 10kg 빠진다고 생각하면 근육은 하나도 안 빠지고 지방만 10kg 뺀다. 이건 사실상 이론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근손실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유 선생님이 제대로 빼면 뱃살부터 빠져요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식사량을 줄이고 또 클린한 음식을 먹게 되고 평상시에 먹었던 안 좋은 것들을 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얼굴부터 홀쭉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뱃살부터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 제대로 다이어트 시작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통계적으로 전 10년 넘게 제가 다이어트 코치 생활하면서 얼굴부터 빠진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빼면 뱃살부터 빠져요. 얼굴살이 나중에 빠져요라고 이렇게 정해버렸는데 아니에요. 제대로 빼면 뱃살부터 빠진 사람도 있고 얼굴살이 먼저 빠진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 사람이 찌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 얼굴부터 찌거든요. 얼굴부터 찌는데 배부터 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빠지는 거 어디가
제대로 빼야 뱃살부터 빠지고 얼굴살이 나중에 빠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의 몸은 한 풍선처럼 돼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다 이렇게 같이 빠지잖아요. 뭐 오른팔 빠지고 나서 왼팔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얼굴부터 빠진 건 수분과 근육이 빠졌다는 신호.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얼굴부터 빠졌다는 건 수분과 근육이 빠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제대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얼굴이 헬스케지고 홀쭉해졌다는 거는요. 제가 마라톤 이번에 나갔는데 10km 뛰고 왔어요. 10km 뛰고 왔는데 와이프가 마라톤 갔다 와서 얼굴이 헬스케졌다라고 하는데 근육량 그대로입니다. 네. 수분과 근육이 빠진 게 아니죠. 자,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온 분이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온 분이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좀 동의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아침 거르고 점심 때 저탄수 고단백 식단의 효과,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교정이 중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아침을 거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거르는 게 잘못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참 반박하고 싶은 의견 중에 하나인데, 아침을 꼭 먹어야 될까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을 먹어서 효과 든든하고 점심을 폭식하지 않게 되고 나는 아침을 먹는 게 나한테 맞아 라고 생각하면 아침 거르지 않고 드시면 되는 거고, 나는 아침을 좀 더 공복으로 길게 가져가게 됨으로써 얻는 효과가 더 길고 뭐 오토파지 효과도 느낄 수 있고 저녁에 일하는 특성상 늦게까지 좀 먹을 수밖에 없는, 저녁 식사가 뭐 9시 10시에도 먹어야 되는 사람일 경우에 아침 거르고 점심을 첫 식사로 시작해도 난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이 긴장을 해요. 이 탄수화물을 얼마큼 줄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일반적인 식단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탄단지의 비율이,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탄수화물 줄입시다 라고 해서 식단에 탄수화물 비율이 50%로 맞추는 거죠. 내가 평상시 7, 80%의 탄수화물 위주 식단을 했다고 칠게요. 점심에 맛있는 칼국수를 먹었어요. 저녁에는 라면과 떡볶이를 먹었다고 칠게요. 그럼 100% 탄수화물 식단이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 50%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상태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이제 보충해서 먹는 거죠. 그렇게 탄수화물 줄인다고 해서 우리 몸이 긴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단보다는 고깃집,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줄여서 이제 고깃집 같은 데 가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서 과식이나 폭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우 운동하기가 이제 싫어져요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골고루 챙겨 먹어야 되는 3대 영양소고, 여기서 포인트는 극단적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들어오는 당이 없잖아요. 당이 없이 운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당 떨어지는 느낌 아실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멍해지고 당연히 운동하기 싫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뭐든지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 속 운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걸 운동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활동량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고객님 중에 가스 검침하시는 분 계세요. 하루에 25,000보 걸어 다니신데요. 제가 이분한테 러닝머신,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운동할까요? 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일 걸어 다니고 그러시는데, 택배 기사님 중에 배가 좀 많이 나오셔서 이분한테 이제 핸드폰 보면 만보기에 하루에 무조건 뭐 거의 2만 보 이상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계단도 올라락 하시니까. 이건 뭐 일상 속이 활동량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식단만 잘 조절시키면 그냥 쭉쭉쭉쭉 빠져요. 움직임, 아침에 일어나서 퇴근 전까지 계속 움직이는 일을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운동하세요라는 말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제가 더 운동을 해야 될까요? 제가 따로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은 이런 분들은 식단만 바꿔줘도 굉장히 잘 빠지시더라. 제일 좋은 방법, 계단 오르기. 직업이 계단 오르기이신 분들이잖아요. 두 분 다. 가스 검침원, 택배 기사님, 두 분 다 계단 오르는 걸 직업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운동 내서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죠. 자,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살 빼는 건 충분합니다. 네, 이 부분에 저는 극히 격하게 동감합니다. 우리가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퇴근할 때 지하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오기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분인데,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오면서 이 한 정거장을 걸은 운동량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일부러 먼저 한 정거장 내려서 걸어오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가서 막 먹을 순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이렇게 쭉 걸어왔으니까 이 정도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내가 이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 몸에 이런 걸 넣어줄 순 없지라고 나 스스로를 통제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이어트는 굉장히 다른 성향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MBTI가 E가 있고 I가 있듯이 다이어트를 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객님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여기 나오듯이만 뭐 같은 평지를 걷더라도 만보 걸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숨이 가빠야 돼요. 안 가쁘고 만보를 걸으면 노동을 하신 거지 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좀 할 말이 많은데, 평지라도 만보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평지라도 만보 걸은 건 노동이지 운동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제가 만나 뵙는 필드의 많은 고객님들은 침대에서 과자를 드시는 분들이고,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말라고 하면 그 배달 음식집 가서 직접 사오시는 분들이고, 제발 잠들기 직전엔 드시지 마세요라면 먹고 안 자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에 만보를 걷는다는 건 굉장히 겁나는 일이고, 만보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만보를 걷는 건 운동이 아니다 노동이다, 전 이렇게 치하하고 싶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침대 밖으로 나와서, 집 밖으로 나와서 산책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운동이에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평지라도 걸어라, 걸을 수 있으면 최대한 걸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뛰면 더 좋죠. 숨 가쁘면 더 좋죠. 숨 헐떡헐떡 거리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안 움직이는 사람에게 갑자기 숨을 헐떡거리는 운동을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집 밖에 나와서 평지를 숨차지 않게 사뿐사뿐 산책이라도 하세요라고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저는 더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에서 숨가쁜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숨 가쁘지 않은 운동도 시켜야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네. 이제 포만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과거에 라면 2개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라면 하나 먹으면 무조건 밥 말아 먹어야 되고, 편의점에 가게 되면은 육개장 사발면 큰 거에다가 삼각김밥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중국집 가면은 곱빼기 시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사람들과 함께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어야 될 경우에는 탕수육 먼저 먹고 나서 나중에 내 짜장면 먹는 스타일이고, 피자를 먹게 될 경우에 피자가 8조각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과 나눠 먹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개수의 손해를 보겠지, 그렇다면 내가 한 조각 더 먹어야지라고 속도를 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거기에 대한 포만감을 느끼는 대한 정의도, 제가 느끼는 포만감과 와이프인 지니코치님이 느끼는 포만감은 굉장히 다른 포만감이죠. 최근에 도미노 피자에서 8조각의 피자를 주문하고 먹는데, 저희 4가족이니까 1인당 2조각씩 먹으면 딱 맞죠? 근데 제 와이프는 한 조각 먹고 저한테 3조각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피자 한 조각을 먹으면서 포만감이 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피자 한 조각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근데 제 와이프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포만감도 개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밥을 먹다가 어느 정도 느껴지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제일 깔끔한지, 어느 정도 느껴졌을 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맞는 말이죠. 배꼴이 틀리니까, 위의 크기가 틀리니까, 평상시에 먹었던 섭취량이 틀리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좀 살 좀 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소 먹던 양의 3분의 2 정도 먹으면 일주일 내에 위가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위가 작아지죠.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3분의 2 정도 먹었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놔버리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이건 진짜 힘든 고난이도 스킬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라고 칠게요. 떡볶이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샀는데 내가 이 정도 하나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3분의 2 먹고 남겨서 버리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다 먹잖아요.
돈가스 나왔는데 3분의 2 정도 먹고 나머지 안 먹고 일어서는 경우 없죠. 이거는 3분의 2 정도 먹었다 싶었을 때 숟가락을 놔버리세요라고 시키면 이거 해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 굉장히 고문이에요. 고난이도 스킬이고요. 이게 맞습니다. 위가 3분의 2 정도 먹었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숟가락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의 3분의 2만 놔두고 3분의 1은 먹지 않겠다고 제껴두고 3분의 2만 가지고 끝까지 먹는 게 더 편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깃밥이 하나 남았으면 3분의 1을 덜어내서 친구를 주든지 내가 안 먹겠다고 덜어내든지 하고 이것만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을 막 먹다가 3분의 2 먹었네, 3분의 1 남았네, 그만 먹어야지. 이건 거의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술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세요? 저는 뭐 술을 잘 먹는 편은 아닙니다. 잘 먹는 편은 아닌데 술 자체가 식욕을 자극한다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고객님들하고 가끔씩 이제 저희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행사나 뭐 회식 때 소주 같은 거, 맥주 같은 거 먹으면 확실히 먹는 양을 어마어마하게 잘 드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료수 안 먹고 맹물에 치킨 먹는 거랑 맥주랑 치킨 먹는 거랑 그 치킨의 주문 양은 매우 달라지더라. 술 자체가 식욕을 자극한다. 삼겹살 먹을 때 이제 맹물하고 먹어보고 소주하고 먹어보면 확실히 맛도 다르고 먹는 양이 달라지죠. 여기 얘기하네요. 쫙 달라붙으면서 다음 소주를 또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면 안주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고 음식량을 섭취하는 양이 더 늘어난다는 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술 먹으면 마지막에 또 탄수화물까지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식을 하게 되고 칼로리 섭취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심 때까지 잘하다가 이렇게 저녁에 무너진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이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술은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주 안 먹고 술만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술이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데 왜 먹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되죠. 살 빼는데 술은 최대의 적입니다. 캡처해 주시고 다시 말합니다. 살 빼는데 술은 최대의 적입니다. 네, 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저희 그룹의 파트너님들 땡땡땡 코치님 술 최대의 적입니다. 먹지 마세요. 자, 이제 술 드시는 분이 당을 너무 억제하시면 안 돼요 라고 나오는데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드시는 분이 당을 너무 억제하지 말라고 그래요. 술도 먹지 말고 당도 먹지 마세요. 둘 다 먹지 마세요. 네. 자, 우리 몸에 에너지도 제일 많이 쓰는 조직이 어딜 것 같아요? 우리 에너지 제일 많이 쓰는 조직 뇌예요. 뇌입니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 또 배고프고 막 그러잖아요. 뇌에서 쓰는 에너지 양이 제일 높습니다. 당을 쓸 수밖에 없는 기관인데 당을 안 드시면 뇌손상이 빨리 오고 치매가 빨리 올지 몰라요 라고 하는데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절대 당 섭취를 제한하지 않죠. 다 당 잘 드십니다. 탄수화물 잘 먹잖아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억제하는 분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억제하는 분들 1년에 한두 명 만날까? 거의 억제하지 말라고. 억제해라 해도 안 합니다. 잘 알아서 잘 드세요. 우리 주식이 쌀이고 빵이고 떡이고 면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탄수화물 자제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연구해봤더니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비율을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자, 탄수화물 에너지 중에 몇 퍼센트를 먹으면 제일 오래 살까라고 하는데 과연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탄단지의 비율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중에 탄단지 매크로가 어떤 게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탄수화물이죠. 당연히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이 못 먹어도 50%는 먹어야 돼요. 이게 50% 나오잖아요. 50%.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50%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식사 현실상 내가 탄수화물을 좀 제한하고 덜 먹어야겠다라고 결심해야만 50%를 먹게 돼요. 왜냐면 그 나머지 50%를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워야 되니까. 거의 80~90% 탄수화물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나라가 탄수화물 먹고 탄수화물 싸먹고 탄수화물 볶아먹고 탄수화물에 감싸먹는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이 80~90% 먹는 민족인데 50%가 나왔다. 이건 탄수화물 반으로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제 탄수화물 먹고 나서 이제 뇌나 심장이 포도당을 쓸 수밖에 없고요. 장기에서 이제 포도당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하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과 많은 운동량과 매우 적은 에너지 섭취량이 있어야만 근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손실은 뭐 우리 여기 지금 구독자님들하고 해당 없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은 뭐 공복을 많이 한 상태에서 운동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안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좀만 먹고 운동 안 하면 살이 확 쪄버리는 몸이 되는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두세 달 뒤에 보면 다시 그때보다 더 살이 쪄버리는 그런 웃지 못한 상황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예, 탄수화물 좀 드셔야 되는데 설탕 과당 섭취는 혈당을 급속히 높이는 식품이죠. 그러니까 인슐린 스파이크가 굉장히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섭취할 때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천천히 혈당을 높여준 탄수화물 드셔야 돼요. 잡곡밥, 현미 이런 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구마도 불에 구운 군고구마 말고 물에 쪄먹는 고구마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흰쌀보다는 잡곡, 흰빵보다는 호밀빵, 통밀빵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호밀빵이나 통밀빵이 그러니까 가짜 호밀빵, 가짜 통밀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탄수화물 섭취구는 잡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잡곡, 현미밥이 제일 좀 안전한 탄수화물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정제된 탄수화물 피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 잡곡에 있는 석유소가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잡곡밥도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탄수화물 식품인데 뭐 그렇다고 막 오트밀 이런 거 추천 안 하는 이유는 추천해줘도 잘 안 드세요 사실.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맛있기는 흰쌀밥 제일 맛있죠. 진리죠. 예, 흰쌀밥에 고기국. 예, 오죽하면 그런 말 있겠습니까. 흰쌀밥이 제일 맛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동의하고요. 저도 다이어트 하다가 힘들면 흰쌀밥 먹습니다. 흰쌀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흰쌀밥을 얼마큼 먹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먹냐. 햇반 기준으로 제일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제일 작은 사이즈 흰쌀밥 먹어도 다이어트 잘 돼요. 내가 흰쌀밥 너무 좋아해. 포기 못하겠어. 그러면 햇반 기준 제일 작은 햇반 한번 구람수 보세요. 그 구람수에 맞춰 드시면 다이어트 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딸도 좋아하는 탕후루. 네, 탕후루.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은 최고,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반응은 최악. 정말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탕후루가 뭐 맛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탕후루 집도 많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 먹지만 뭐 건강에 너무 안 좋은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혈당을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지방 축적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식품은 이왕이면 피해서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헐적으로 드시되 먹는 날엔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피할 것이라고 하는데 간헐적으로 먹다 보면 자주 먹게 돼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 속설, 진실 혹은 거짓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배에 힘주고 다니면 뱃살이 빠진다. 아니죠. 네. 하지만 배에 힘주고 다니세요. 내밀고 다니는 것보다 배에 힘주고 다니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 오른팔 계속 써서 그럼 여기 지방 빠질까요? 여기도 빠지는데 반대쪽도 똑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오른팔 운동해도 오른팔 살만 빠지고 왼팔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잇몸을 일으키기 복근 운동한다고 뱃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정 부위만 운동해서 그 부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동을 해야 뱃살도 빠진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그럼 뭐 크런치, 레그레이즈, 복근 운동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운동하는 게 뱃살 빼는 데 더 효과가 큽니다. 자, 반신욕,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살이 빠진다. 당연히 아니죠. 예, 반신욕은 우리 몸에서 땀을 빼고 내가 몸이 냉하니까 체온을 올려주기 위한 컨디셔닝 장비지 뭐 체지방 분해 장비가 아닙니다. 반신욕 한다면 뭐 살 빠진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서 결과를 쟀는데 체지방이 빠졌다. 이거는 전국에 이제 반신욕 열풍이 일어나는 게 인바디 결과지를 통한 실험 때문이었대요. 근데 이거는 뭐 반신욕을 하고 나서 체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인바디 측정을 하면 결과값이 당연히 엉터리가 나옵니다. 예, 흐르는 전기로 체지방량을 측정하는데 탈수한 상태에서 재보면 엉터리 값이 나와. 이거 맞습니다. 예. 인바디 잴 때 반신욕하고 재면 안 좋습니다. 예, 결과지가 틀리게 나와요. 수많은 다이어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과연 들어볼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이어트 과정이 스트레스화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이어트는요 시작하는 순간이 스트레스입니다. 예.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럼 오늘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하다가 사람 심리인데 이거 말도 안 되죠. 다이어트는요,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인 거고요. 다이어트 하는 도중에도 스트레스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다이어트는 세상에 없어요. 예, 이런 말을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뭐 뻔한 이야기로 하는데 예, 그 뻔한 내용을 잘 몰라요라고 하시네요. 뻔한 걸 잘 지켜주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하는데 볼게요. 음식 먹을 때 약간 배고프게 먹기. 어렵지만 정말 좋은 내용이죠. 정말 어렵지만 효과는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기. 예,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분씩 나눠서 30분씩이라도 숨 가쁜 운동하기. 그러니까 아침에 10분, 뭐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서라도 숨이 가쁜 운동. 뭐 빨리 걷는다든지, 조깅한다든지. 숙면을 잘 유지하기. 정말 중요해요. 잠 잘 자야 돼요. 몸무게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몸무게에 집착하지 않고 체지방률에 집착하면 몸무게는 따라갑니다. 예. 근데 이제 몸무게만 집착한다고 해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아까 말한 BMI, 평균 체중, 뭐 체지방 퍼센트지, 뭐 허리둘레 여러 가지 부분에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몸무게는 자연적으로 예쁜 몸무게가 나올 겁니다. 자, 자기 탓하지 마시고 다 괜찮고 못 뺄 사람 없고 이제 위로하는 멘트죠. 근데 결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몸매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은 뭐 뚱뚱하게 살아가는 거죠. 뚱뚱하게 살아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포인트는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은 결국 그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시나요? 저도 역시 비만 전문의가 하는 이야기라 재밌게 아주 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뢰감이 가는 영상이고 공중파에 방송됐던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나 멤버님들에게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영상 편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영상 올려볼 거고요. 다이어트 상담 문의 연락처 올려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